그 지난 13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중앙지방협력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예, 예. 소위 제2의 국무회라 불리는데요. 예. 어땠습니까? 좀 감회가 새삼스러웠을 건데. 예. 예. 현재 정부 강요들이 참여하는 제1 국무회의가 있다면 제2 국무회의는 지자체 대표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협의하게 되는 그 제2 국무회의인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공동 부의장이 돼요. 그 거기에 이제 주요 부처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이렇게만 들어가서 돼 있기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죠. 일본 같은 경우 중앙지방협력회가 있는데 거기는 6대 협의체가 다 들어가서 동수로 들어가서 있다. 거기는 이제 적은 단위, 아주 작은 단위의 지자체도 그 대표가 있거든요. 촌정 여기 단위까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광역과 기초라면 거기에 이제 촌정까지 있는 그 집행부와 의회기구의 대표들이 다 들어가는 6대 협의체가 동등하게 들어가요. 우리는 이걸 만들고도 광역만 갖고 하니까 안 된다. 저희가 끊임없이 요청해서 이걸 처음 이제 개정안을 낸 게 이제 저하고 김용진 의원이 이제 그걸 넣게 해서 우리로 보면 4대 협의체 대표들은 한 명씩이라도 들어간다. 그래서 시도지사 외에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광역의회 대표, 기초의회 대표,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 소속 자치문권위원회, 또 균형발전위원회 이분들이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일단 1월 13일 날이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효 발효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날 상징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오전에 열린 겁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것은 이제 국정운영 방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수직 관계에서 이제 상하 파트너십 관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긴밀한 소통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나가면 아주 좋은 기구로 그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안 열리면 또 뭐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얼마큼 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시장님은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가 어째 말하면 5기부터 좀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게 수직적 상하관계, 수직 상하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 지방자치 최고 전문가 아닌가 싶은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시는 4개 도시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특히 중앙이 볼 때 지방을 광역과 기초로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에 균열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하게 지방자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최초의 일종의 이제 틀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데는 거기에 맞게 또 균형 발전 시각에서 또 많은 지원이 필요한 데는 그에 맞게 특례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그걸 제도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잘 돼야만 다양한 특례들이 발굴돼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동안 사실은 지방자치가 30년 지나오면서 많은 성공적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중앙이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 보면 현장에서 창의적인 혁신 그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재난지원금 제일 먼저 준 것도 지방정부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해외 입국자 안심관리, 안심 귀가 서비스, 또 신속 항원 검사 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제안하고 또 도입하는 것들입니다. 중앙정부는 가만히 보다가 잘된 사업들, 의미 있는 사업만 중앙정부가 받아서 전국화시키면 되죠. 그 일들에 굉장히 인색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후반기 이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1차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1단계 재정분권도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최고위원 되면서 2단계 재정분권도 더 그 특위를 만들어서 가동시켜서 일단 미흡하지만 매듭을 졌고요. 이렇게 많은 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면 재정분권의 내용이 나타내듯이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6대4 그걸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7대3까지 하겠다는 그렇죠. 것조차도 됐습니다. 안 됐죠. 이를테면 75대 25가 뭐 73대 27 이 정도로 가는 거다. 결국은 그만큼 그야말로 20%의 갭이 2% 줄이는데 그 결과를 맺었다 하는 정도로 보면 뭐 목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가 많은 일을 할 때마다 적극 행정을 강조해요. 적극 행정하라 그러죠. 그런데 적극 행정이라는 건 기존의 빡빡한 관행이라든지 허용된 위임 사무말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다 경계를 넘는 데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일을 지자체가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치적 공세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지방 정부로서는 겪어서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근데 그것들이 창의적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비리가 아니라 그 틀을 깨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적극 행정에 보다 그 책임을 덜 묻겠다고 한 것도 현장에서는 전혀 안 지켜집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 12년 동안 겪어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경계선에 있는 걸 계속 깨느냐고 노력해왔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제 혼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체 과제별로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대표로서 중앙정부가 계속 싸워나간 거예요. 중앙정치권과 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010년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과 중앙의 거점이 되는 몇몇 자치단체장들이 혁신적 정책들을 계속 그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렇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시리즈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성남시장의 스타가 탄생한 것도 무상복지 시리즈가 또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게 다 중앙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 부결시킨 것들이죠.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틀을 깨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국가 이만큼 나간 것에 상당히 큰 역할은 지방정부들이 앞장서서 그 틀을 깨운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그 중앙과 지방 간에 있어가지고 바라보는 관점과 평가가 전혀 좀 다르면서 좀 나왔다 보는데 그 시장님 보실 때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방 30이 지났는데 여전히 중앙에서 지방을 볼 때 그래 바라보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죠?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기보다 기존의 틀을 안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 못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사업의 예산 낭비는 중앙에서 더 크게 썼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십 조씩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는 잘못 쓸 일도 있죠. 근데 그거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거 잘못되면 바로 고치면 돼요. 근데 그런 도전 없이는 고쳐질 기회도 못 갖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공적 모델을 스몰 베팅한 것을 스케일업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국가가 지방정부들을 격려하고 장려해야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소중한 그런 발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지난번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이제 위협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민회가 이 빠져버렸다.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조직. 그래서 지금 그 법적 기구가 아니잖아요. 법적 기구로 되면 그게 성큼 다가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처음 제안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국힘 쪽에서 그게 무슨 여당의 그 선거 조직을 만드는 것쯤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를 갖고 그 조항을 전혀 용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은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유예한다고 그 조항을 빼놓은 거예요. 대신 그건 별도로 다루기로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는 대부분의 많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니까 그 모법이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 그 기본법을 만드는 그 관련 법을 만드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입법이 발의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도 44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 기반이 약하니까 확산시키는 데 참 어려움이 있죠. 올해 전동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희망하는 동을 하고 있는데 2개가 더 늘어나서 10개 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장을 주민들이 뽑기도 하고 마을총회 그 동네 동단위에 주민총회를 열어서 그 마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활성화되면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내는데 아주 발전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역할이 뭐죠? 주민자치회는 그전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장이 선임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얼마 이상은 이제 동장이 일부 선임하더라도 그 상당히 많은 것을 주민들 안에서 뽑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민자치회장을 뽑고 그분들이 그 마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동장 주민 추천제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동장을 시장이 그냥 다 인사발령 내잖아요. 근데 저는 사무관 중에서 그 동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신청해라. 그럼 내가 거기다가 예산도 더 주고 그 직원 선발권도 일부 주고 또 사업비도 더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최소한 성과를 내면 본청의 주요 부서로 발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수원에서 여러 동에서 주민들 대표들이 동장을 선출합니다. 동장을 2명, 3명 이렇게 그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유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 대표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선임해 주는 거죠. 저는 원래는 이제 어떤 것까지도 계획했냐면 동장은 그 동의 매니저 역할을 하라. 대신 동장은 주민들 사이에서 뽑아. 근데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럽의 지방자치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일반 행정의 기능적인 걸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티 매니저가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각 부분의 대표들을 역할을 다 하고 그 집행부는 국장이 있어서 기능적인 건 다 거기서 감당하게 하듯이 행정공무원은 어차피 그 집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의사결정에서 동네 단위나 그 지자체 단위의 그 정책 결정은 어차피 선출직, 정무직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하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우리 단체장분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교육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치안 분야 이 부분이 어쨌든 지자체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또 이 부분 직선제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직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데 광역단입니다. 저는 자치경찰이 옷만 입었지 실제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로 보면 경기 남부경찰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자치경찰이 도 단위로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 교육장도 일반 행정과 행정자치 부분이죠. 근데 교육자치 부분이 일원화돼야 되거든요.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는 학교와 관련되거나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민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 영역이라 해서 시장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학교 안에는 전혀 아무도 못한다. 아무도 못하죠. 하다못해 학교 옆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담장에 대한 그 양해를 구하는 것도 교장이 반대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지역 현장에서 통합되지 않고 완전 분리되어 있는 한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경찰서장 직선이나 그 교육장 직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안 되니까 직선제도 얘기 나오는 건데 직선제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모든 도시가 가기 어려우니까 이럴 때 기초지자체 신분이면서 역량이 있는지 어떻게 돼가는지 보기 위해서 특례시, 야, 교육자치, 또 자치경찰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맡겨보자. 그럼 좋잖아요. 아 이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이게 정부가 할 일이라. 마을 자치에 대해서 예. 이 상당한 많은 컨셉과 또 그런 사업들을 이 5, 6, 7기에서 해왔어요. 예. 지금 그런 노력을 다 하신 상태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 마을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21세기에서 그래서 마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까지 그 도시를 설계하고 집행해 오는 게 시의 영역, 행정의 영역으로 맡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통로가 없었죠. 근데 훨씬 효능감 있고 또 정책의 그 가성비랄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원하고 갈급한 사업들이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도 높고 정책의 그 일종의 만족도, 가성비도 굉장히 높게 되잖아요. 그런 것의 가장 초보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마을자치입니다. 그게 이제 주민자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그 주민들에 의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제한된 것들의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고 자원의 배분에 해당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거기에 예산이 먼저 배정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주민자치의 조직인 겁니다, 결국. 그 훈련을 해가는 거죠.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동네 일부터 내 스스로가 의견을 내서 결정해 가는 과정이들. 그게 이해 상반될 수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 가는 과정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으로 실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